서대문 역사의 기행의 메인 DC 같은 시간이죠. 오늘의 서예 기행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이화여대 메이트키엔에 대한 이야기를 4주 동안에 걸쳐서 했는데, 네. 요거 좀 사람들이 좀 이야기해 주니까는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슬슬 이제 약간 합본 예. 이제 우리가 좀 만들어진 거 합본편으로 좀 편집해 가지고 팟캐스트나 뭐 유튜브 팟캐스트든 이런 쪽에 좀 올려봐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 가실 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소재이고 재밌는 그거라서 차 안에서 주무시고 싶으실 때. 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재밌게 들을 만한 소재들이 좀 있어서 네. 특히나 뭐 강경대 우리가 이 방송 개국하고 처음으로 했던 내용이 강경대 길이에요. 예, 강경대로 강경대 거리.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미 이제 편집을 해놨고 이제 약간 요 시점에 맞춰서 조금 한번 올려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첫 오늘 오랜만에 네. 일제강점기와 서대문형무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언제 했는가를 찾아봤더니 작년 6월 말 7월 초에 이제 권오설 선생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강점기와 서대문형무소 1탄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서 그 최초로 사형수, 네, 맞아요. 최초의 사형수 서대문형무소, 우리 그 의병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의병장들도 소개하고 최초의 그 서대문형무소가 지어지던 것, 그 다음에 그 사형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 현대사와 서대문형무소 또 이제 그죠. 서브 시리즈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형무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오히려 형무소의 역사였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나? 네, 그것도 했었는데. 그거는 처음에 사형수 의병장들 얘기할 네네네. 때 그랬었고, 이제 현대사와 서대문형무소 얘기할 때는 그 5.16 쿠데타 이후 형량재판. 맞아. 그래서 그 진보 언론인 조영수 선생과 조영수 사장하고 얘기했었고 사형당했던 분하고 깡패들. 그렇죠. 정치 깡패들, 그다음에 그 4.19 시위의 무력 진압의 주역들 뭐 같이 한날 한시에 사형당했던 그 이야기를 12월 말 1월 초에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반년. 그러네요. 벌써 반년 됐네요. 서대문형무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서대문형무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은 그 안창호 선생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도산 안창호. 어렸을 때 도산 안창호와 안중근은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진짜 어린 마음에. 그렇군요. 아마 본과는 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뭐 굉장히 먼 사이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두 분은 무슨 관계일까에 대해서 차마 그런 것도 이렇게 제가 궁금하셨군요. 수줍어가지고 물어보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했었던 아마 기억이 납니다. 수능 안시 본관이 같을 거예요. 같을 거고. 도산 안창호 선생도 서대문형무소에 계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 사실 뭐 안창호 선생을 소개하려면 뭐 엄청나게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다만은 서대문형무소에 국한해서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지금 봐서는 한 2차례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특히 돌아가실 때 서대문형무소에 계시다가 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나가서 보석으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병보석으로 나가셔서. 사실은 서대문형무소에서의 그 옥살이로 돌아가신 셈이에요. 그래서 또 각별히 소개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전체 안창호 선생 스토리는 당연히 못 다루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뭐 이분 언제 태어나셨고 뭐 이런 것들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1878년에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십니다. 평안남도 강서군이 그 평양시의 바로 서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자면 뭐 고양이나 김포 같은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1878년생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그렇죠. 비슷한 또래의 독립운동가들이 누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1875년생, 김구 1876년생, 김동삼 1878년생 같은 해, 한용운 1879년생, 김규식 1881년생 이런 분들이 요 또래. 두 서너 살 차이 또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연배가 많은 분은 우당 이회영 선생, 이재영 1867년생, 한 11살 많으시고, 한참 많으시네요. 그 다음에 또 한 9살 적은 분이 여운형, 여운형 1886년생,
조소왕 선생이 1887년생.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이제 같이 비슷한 연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1910년 경술국치 무렵에는 이제 하면 30 전후 되는 그러네요. 아주 그 혈기왕성하면서도 당시의 그 연령 개념으로는 리더십 있는 역할도 적지 않게 맡으실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쯤 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는 이분들이 40대니까.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의 이제 리더로 말하자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다가 살아 계셨던 분들은 해방 후까지도 그러니까 연세가 이제 70 넘어가면서까지도 계속 이제 정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런 정도 또래다라고 감안하시면 되고 1895년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서울로 와서 당시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세운 언더우드 학당이라고도 하고 뭐 구세 학당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경신 중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고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활동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고향에 가서 또 교육운동을 하기도 했고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연설을 듣다가 말하자면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해서 대부호였다가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심지어 안창호 선생이 자기보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린데도 그러니까 이분은 그 연설을 들을 때 아주 장년층의 사업가였던 거죠. 그랬다가 자기 전 재산을 그 털어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 있어요. 남강 이승훈 선생. 안창호 선생 연설 듣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3.1운동 때 33인 중에 한 분이죠. 이승훈 선생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연설을 잘했다고 하고요. 미국으로 가요. 아주 그 당시로서는 이제 드문데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전가족 이민자일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거기서 태어난 첫째 아들 안 필립 안 분이 미국에서 영화 배우를 하시죠. 나중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내셨는데 거기서 뭐 노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다시 귀국을 해서 신민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신민회 활동 같이 했던 분들이 뭐 나중에 다 그 서간도로 가서 뭐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 세우고 그쵸. 나중에 임시정부로 다 연결이 되죠. 이때 이미 신민회 활동을 이분이 이제 1907년 이때 하는데 이때 신민회 목표 중에 하나가 공화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갔다 왔으니까 공화정이죠. 왕국에서 민국으로 전환되는 것도 참 빨랐다고 하는데 그 19년 기준이 아니라 이미 이런 분들은 그 전부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성학교를 설립했는데 이건 이제 일제 때 폐교가 되고 그리고 아예 1910년대가 되면 미국에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 유명한 흥사단을 조직을 하죠. 흥사단은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이제 임시정부가 조직됐을 때 이제 상하이로 가서 거기서 임시정부 강요 생활을 했었고요. 이분이 1938년 3월 10일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총 4차례 투옥됩니다. 4차례 투옥되는 게 1909년 안중근 의사 의거 때 평양에 있었는데 이 사건 가담 혐의로 체포돼서 투옥되고요. 안중근 의사하고도 나이가 거의 비슷하겠군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한 살이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찾아보질 않았네요. 1909년이면 아마도 3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한번 검색해 보죠. 그리고 1927년에 곧 전해에 있었던 그 지금 을지로 그 이름이 바뀌었죠. KEB 하나은행 본점 앞에 가면 그 나석주 의사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그 폭탄 던진 그 이거 기념하는 그 비가 있는데 그 나석주 의사 추도식이 그 이듬해 만주 길림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여해서 강연을 하던 도중에 중국 경찰에 또 연행돼서 길림 경찰서에 또 구금되기도 했었다. 안중근 여사는 중간에 그거 하면 79년생이시네요. 187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또래군요. 그러네요. 그리고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당일에 상하이에서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있죠. 3차례가 다 무슨 의거가 일어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날 근데 이분이 이 의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느낌이 그거는 이 터지면 잡혀가는 사람.
그런 느낌. 상하이에서 이때 체포돼서 한국으로 압송돼서 온 그러니까. 곳이 서대문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연구소에 이때 처음 오시고 이게 약간 5.18 때 광주에서 터지니까 김대중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이런 분들 몇몇 분들 네, 다 약간 이렇게 잡아들였잖아요. 하는 이럴 때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32년에 서대문 연구소에는 이제 7월에 오셔서 그 겨울에 재판을 받고 이듬해 3월에 이제 대전 연구소로 갑니다. 네. 그래갖고 35년에 이제 그때 이제 가출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1937년에 네. 그 결국 흥사단이 이제 결국 매개가 되게 되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또 투옥됩니다. 그게 또 서대문 연구소에 두 번째 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네 번째 투옥이면서 두 번째 서대문 연구소의 두 번째 투옥. 그랬다가 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두 차례 서대문 연구소 투옥 대신 그 사건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투옥된 사건을 시간 되는 데까지 윤봉길 의거는 유명하긴 하죠. 네. 유명하긴 하나 잘 모릅니다, 솔직히. 요거의 이제 주도자는 사실 김구 김구죠. 선생이고요. 예, 그렇죠.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이제 한문으로 그냥 읽으면 홍구공원이고 그렇죠. 홍커우공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그 히로히토 천황 그때가 이게 소화 7년이에요. 히로히토 연호로 7년. 25년도에 올라왔으니까 32년에. 그 소화 7년에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 그러니까 천장절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하려고 그 홍커우 공원에 축제처럼 보였죠. 장군들과 이제 일본인 그 일본 공사 그다음에 뭐 민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할 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진 거죠. 그렇죠. 그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중국 주둔군 총사령관 일본인 일본군 총사령관이 죽고요. 그렇죠. 상하이 일본 거류민 단장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를 비롯한 관료들과 고위 장성들이 뭐 다리가 하나 잘린다던가 뭐 이런 식의 아주 치명적인 중상을 입게 돼요.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윤봉길 의사 경우가 상당히 드물게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성공했고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권총으로 그 저격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까지 성공한 케이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사실은 그 우리 독립운동사의 이런 그 개별 의거 중에서는 가장 윤봉길 의사 의거가 가장 뭐라 할까요? 전과가 혁혁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렇죠. 그런 것이긴 합니다. 안창호 선생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거를 몰라요. 관계가 없었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임정에서도 벗어나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김구 선생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았대요. 그거는 이제 뭐 따로 그 얘기를 하려면 또 참 하니까. 이날 근데 안창호 선생이 그날 낮에 마침 또 상하이에 같이 있었던 이유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집을 방문을 했다가 거기에 매복하고 있던 일본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거기 일본 경찰은 거기에 왜 매복하고 있었냐면 윤봉길 의사가 바로 그 의거 후에 체포가 돼서 바로 고문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입에서 나온 이름 하나가 이유필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던 거예요. 근데 이유필 본인은 없고. 또 공교롭기도 하요. 안창호 선생은 이유필 선생의 아드님하고 볼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갔다가 저기 안창호가 오네. 잘 됐다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거물을 잡았잖아요. 그러네요. 어쨌든 큰 사건이 났는데 이게 분명히 단독범의 소행이 아닐 것이 확실한데 그치. 안창호가 나타났다. 그래서 잡은 거예요. 실제로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근데 여기 이제 안타까운 사연이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이 본인을 비롯해서 요 거사를 모의한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 대규모 수색이 있을 거니까 피신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상하이에 있었던 몇몇 저명한 독립운동가들도 자세한 정황은 못 알려드리고
피하십시오. 요날 오후부터는 집에 있지 마시고 전가를 다 보냈어요. 안창호 선생한테도 보냈다는 거예요. 아, 근데 못 받았구나. 엇갈렸다는 거, 엇갈렸다는 거. 이게 메신저들과 그치. 길이 엇갈려가지고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았어도 그렇죠. 안 보내지는 않았겠죠.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네, 거예요. 그런 네. 건 아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거기서 취조를 받다가 이제 국내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로 송치되면서 서대문형무소에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제 7월 중순의 일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거쳐서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받아요. 근데 이제 4년을 다 살진 않으셨고 가출하게 돼갖고 나중에 35년에 나오게 되기는 됩니다. 거의 뭐 1년 남겨놓고 갔네요. 네, 그렇죠. 한 3년을 꼬박 살고 네. 나온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압송됩니다. 이때 안창호 선생이 그러니까 뭐 54살 정도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때 일단 경성지법 구류감에 갔다가 경기도 경찰부의 그 유치장에 있다가 서대문형무소로 오게 된 건데 이때 좀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감기가 고질병으로 있었는데 이게 악화가 되고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해요. 네. 그때 이제 입감될 때 고해 7월에 찍은 사진이 그 서대문형무소에 보관돼 있었다던 그 일제 그 요시찰 인물 감시 카드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제가 제공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서대문 그 형무소 거기 가면 있는 사진 아닌가요? 네, 거기 가면 이거 예, 있습니다. 있죠. 전시가 돼 있죠. 예, 있죠. 그리고 들어가신 이제 그 옥사 이 사동이 어디냐면 특수하게 세워놓은 신감 새로 세운 신감 사동 숫자 4동에 입감됩니다. 그 신감 사동을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갖고 요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서대문형무소의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옛날에 서대문형무소 지어질 때에 그 적정 수용 인원이 500명 정도 그쵸. 시설로 처음에 지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초반부터 계속 막 과밀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넘쳤다고 막 1000단위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방 하나에 막 10명 넘게 막 있고 그러니까 계속 확장합니다. 특히 뭐 1919년 3.1운동 때라던가 이럴 때는 대규모로 확장을 하고 이래서 이미 1930년대가 되면 수용 인원이 2,500명까지 확장이 돼요. 그런데다 서대문형무소가 다 이제 이름을 균일하게 형무소라고 지었지만 구치소에 오늘날 구치소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경성 법원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미결수들도 여기 있다가 있었던 거죠. 미결수들도 여기 있고 또 나중에 여기서 이제 복심 그러니까 항소심을 또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또 여기 와 있고 막 이러니까 여기가 항상 전국적으로 가장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었고 그리고 이 무렵이 되면 1930년쯤이 되면 전국의 형무소들이 또 갑자기 급증한 이 수용 인원으로 난리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925년에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 때문에 일제가 이걸 제정해서 본토에서는 공산주의자들한테만 적용하는데 그렇죠. 우리 그 조선 땅에서는 그러질 않았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도 소위 말하는 좌익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한국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네, 한국은 공산주의와 상관없어도 다 치안유지법에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상범위 급증하는 거예요. 사상범위. 그래서 그런데다가 특히 1928년에 이 법을 개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 종전까지는 최고형이 10년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사형 무기형까지 언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이제 개악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장기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형무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도 1920년대 중반에 1,6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1931년이 되면 2,270명이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미결수, 기결수 분리해서 수용해야 되고, 그렇지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사상범위다 이러면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또 분리시켜야 되는 느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감방 안에서 그러니까 사상을 그런 사상을 전파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그 80년대에도 보면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들어가가지고는 같이 있으면서 이제 사실은 뭐 먼저 단식 투쟁도 하고 자기들이 그렇죠. 뭐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되게 어쨌든 감옥에 있을 때도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은 많이 좀 대우를 대우를 받았다는. 받고 네. 또 이제 그 제야 운동권 계신 분들은 또 존경도 받고 네.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놈들만 따로 수용할 수용 시설이 필요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미결수 전용인데 그 미결수라는 게 다 사상범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거의 대부분 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서울에 하나, 그러니까 경성에 하나, 함흥에 하나, 대전에 하나 이렇게 세우자 계획이 세워져서 1935년이 되면 네. 최초로 경성에 경성구치감, 그때 이제 구치라는 구치소라는 이름이 있어요. 얘기가 네. 처음 생겼군요. 경성구치감을 설치하게 되는데 경성구치감이 서대문연구소 안에 설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무렵의 서대문연구소의 모습이 가장 그 기능이 극에 달했던 시절의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서대문연구소는 이미도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성구치감이 신축된 건 1935년의 일이고 31년도 뭐 이때부터 많았다고 했으니까. 네. 그 전에 시급히 따로 별도의 사동을 하나 세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1929년에 70여 개의 독방을 갖춘 독립 건물을 하나 세웁니다. 요게 특별감 신감 4동이에요. 여긴 다 독방. 네, 다 독방이고 그 지금 가시면 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건물이 구옥사 숫자 9로 해가지고 구옥사라고 쓰여진 건물이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은 지금 그 안에 관람이 가능한 옥사가 10, 11, 12 옥사거든요. 요거는 그 부채살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중앙 통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구옥사는 여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요. 세워졌기 때문에. 네, 사형장 가는 길에 사형장 옆에 이 구옥사 건물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아마 지금도 들어가 보지 못하게 돼 있을 겁니다. 네,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네, 여기를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치료실. 네, 중대 사상범 전용으로 여기를 운영한 것이고 독방이고. 네, 독방이고 이때 상황을 묘사한 글이 있는데 다다미 한두 장 깔릴 만했다. 그러니까 다다미 한 장을 찾아보니까 이게 한 반평, 네, 반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평.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넓어야 한 평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안 됐을 것 같고. 그 옛날에 맞아요. 저기 서대문 경찰서 그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독방 얘기할 때 1.8m 이쪽으로는 이렇게 뒤척이면 끝나는. 그러니까 뒤척이도 쉽지 않아요. 1.8, 90cm. 네. 이 정도의 독방이다. 네. 이게 다다미 한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만한 사이즈인 거고 그게 사실 현대까지도 와가지고 그게 유지가 됐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채광이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조그만 똥통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랬고 이분들은 외부에 내보내서 다른 수용자들이랑 접촉을 안 시켜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앉아서 혼자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시켰다는 거예요. 봉투 붙이고 그물 깨고 이런. 그런 일들도 시켰다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깨알 같네요. 네. 운동을 따로 시켰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네, 그것도 이제 격벽장이죠. 그러니까 거기 또 그 파놉티콘 형태로 되어 있는. 네. 운동하는 시간이 달랐고 뭐 약간 이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벽이 다 나누어져 가지고 일까지 시켰다는 얘기는 네. 또 요때 안창호 선생이 수감돼 있을 때 아주 그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안타까운 에피소드인데요. 네. 왜 그 안에 있어서 서로 접촉이 공식적으로는 차단되어 있지만 사실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통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통방 관련 에피소드예요. 네. 그 특별감 사동에서는 어떻게 서로 통방을 했었느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특별감 사동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독립운동가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연락들을 합니다. 거기서 연락들을 하는데 벽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이제 명칭으로는 타벽통보법이다. 그래서 아마 정확치는 않아도 그 일단 자음 모음 두드리는 톤을 이제 달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자음 톤으로 한 번 두드리면 기역, 뭐 두 번 두드리면 니은,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모음 톤으로 한 번 두드리면 두 번 두드리면 야, 뭐 이런 식으로. 오요.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발각되면 개호계로 끌려가서 일단 죽기 전까지 매질을 당하고 그다음에 발에 땅방울을 채워서 그게 그거잖아요. 이제 쇠굿을 달아가지고 쇠사슬에 매여서
못 움직이게. 예. 그리고 이제 수갑을 뒤로 채워놓고,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1을 감식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시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총독부의 보고에서 2, 3년의 형을 추가할 수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통방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방 안창호 선생의 통방 이야기를 그 회고해 준 분이 있는데 네. 이분에 의하면은 이제 타벽 통보를 통해서 누가 메토실에 들어왔다. 근데 요거를 또 서로 그나마 알려주는구나. 조금 우호적인 조선인 간수들이 알려준대요. 아. 슬쩍슬쩍. 네. 그리고 3.1절이나 8월 29일 국치일이나 혹은 안중근 의사 의거일 이럴 때 타벽 통보해가지고 이날은 동맹파업. 오늘 금을 안 깬다. 네. 그다음에 대한동신 독립만세 다 같이 외치자.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제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운동하다가 투옥된 분들은 이게 전파가 돼 있어서 들어왔을 때 이제 이걸 바로 아는데 해외에 있다 잡혀온 분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법하네요. 그걸 또 교육을 시켜줬답니다. 네. 교육을 시켜줬는데 그 안창호 선생의 경우는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비가 너무 삼엄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옆방에 계시던 분에게 가르치라는 동촉이 아주 빗발쳤다고 합니다. 네. 옆방에 계시던 분이 6호실에 계시던 분이 누구냐면 이제 김정년 선생이란 분인데 안창호 선생이 7호실에 있었고요. 네. 이분이 중국에서 안창남 우리 그 비행사 있잖아요. 안창남 선생 등과 함께 공명단이라는 걸 조직해서 독립군 비행사 양성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해서 자금 마련을 하려고 총독부 우편차를 습격하고 뭐 이래가지고 복역 중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꽤 오래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분 주변에 계시던 분이 이분 6호실이잖아요. 5호실에 여운형 선생도 계셨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번 소개했던 권오설 선생도 여기에 계셨답니다. 그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이제 옆방에 안창호 선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라 이거 빨리 가르쳐드려라 해외에 있다 왔으니까. 이분이 여운형 선생도 그 중국에 갔다가 잡혀오거든요. 그 여운형 선생한테도 이거 알려드렸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경비가 삼으면서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작업을 한 달에 일요일에 2번 작업 쉬는 날이 있었대요. 그 쉬는 일요일 어느 날 오늘 가르쳐드리겠다 결심을 하고 가르쳐드리다가 벌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이분이 이거를 1957년 교양잡지 새벽이라는 곳에 글로 써서 기고를 했어요. 이 경험담을. 이게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그 대목을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마음이 좋은 편이라고 평이 있는 간수가 교대에 들어온 틈을 타서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의 뚜껑을 열고 그 속에 드러냈다 집어넣었다 하게 되어 있는 똥통을 꺼내어 도산 선생이 계시는 7호 감방벽 쪽에 바싹 대어놓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똥통을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변기가 아마 이동식 변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열면 그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 분뇨 바지가 있고 그러니까 변기 그 하나로도 아마 높이가 안 될 것 같아서 변기통을 밀어놓고 뚜껑을 덮고 분뇨통을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분이 그 위에 올라서니 6호실과 7호실 사이 가장 높은 곳에 5촉 전등화를 끼워놓고 유리로 꽉 밀폐한 것이 내 손에 닿았다. 내가 손가락으로 유리를 툭툭 두드리니까 도산 선생은 방 안에 일어서서 발뒤축을 보이시고 응응 무엇 하신다. 순간 나는 숨가쁘게 울렁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타벽 통보법을 가르쳐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발각됩니다. 온몸이 후두르들 떨려서 얼떨결에 뛰어내리다가 똥통을 걷어차서 뒤집어 엎고 말았다. 복도에서 지키는 간수에게는 발각이 안 되었는데 바깥으로 순찰 중이던 간수에게 그만 들키고 만 것이었다. 당황한 중에도 우선 변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선택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였습니다. 달려와서 감식으로 들여다보는 간수에게 나는 눈 딱 감고 두 손으로 똥을 퍼서 확 뿌렸다. 미친 척하자는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미친놈이 되어 이제 통방을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같이 참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미친놈이 되어 도산 선생에게 화가 미치지 않고 그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 것이다. 난 마구 고함을 치며 추태를 부렸다.
그래서 결국 묶여서 끌려갑니다. 개호개로. 그래서 거기서 매를 맞으면서도 더 발악을 합니다. 취조관이나 의사를 막론하고 막 침을 뱉고 물어뜯고 고함을 치는 나는 마치 미친 개에 치듯 뼈가 으스러지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놈들의 아 미친다나 미친다나 이게 그 조선말 일본말이 섞인 표현 같아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산 선생을 생각하고 오히려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쇠 땅방울을 차고 수갑을 뒤로 채운 채로 3주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산 선생이 김군 참으로 미안하다. 너 죽지 말고 살아서 우리 민족의 수건인 독립을 달성하자.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한다고 격려했다고 하고요. 이 타벽통보법을 배워서 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그걸로 했겠죠. 네. 네. 그리고 그 우호적이던 조선인 간수들이 이제 당번을 설 때마다 계속 도산 선생이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만 풀어줘라, 그만 풀어. 그래서 3주 후에 풀려나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제 너무 정말 제가 이걸 어떻게 읽긴 했지만 정말 말로 못할 이 안타까운 에피소드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네.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러고 도산 선생의 재판 과정 이야기부터는 다음 주에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어쨌든 참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은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오물을 거의 뭐 이렇게 뿌리기만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뒤집어 썼겠죠. 뭐 자기가 거기도 쓰고 뭐 이러면서 뒤집어 쓰고 발광을 척을 하신 거죠. 발광하는 그러니까. 척을. 참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야기들 너무 참 그렇죠.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안청호 선생과 서대문 형무소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